옆집 형, 사촌 오빠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느낌으로 오늘 한번 잘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도에서 있었던 일. 우리 부모님은 충북 보은에 사시고 외갓집이 경남에 있어서 외할아버지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비가 정말 무섭게 내리는 날이었지. 10시 반쯤 출발해서 사고가 날까봐 되게 조심조심 가고 있었어. 비가 엄청 많이 왔으니까. 엄마가 대전에 있는 친척분 간호도 해주셔야 해서 엄마를 대전에 내려주고 아버지랑 나랑 보은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대전에서 보은으로 가려면 옥천 좀 안 돼서 샛길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비가 안 올 땐 안개가 심하게 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시야 확보가 전방 한 100m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우리 아버지가 그만 길을 지나쳐 버리셨어. 샛길로 못 빠져나가고. 그래서 옥천 지나서 36번인지 39번 국도를 지나가는데 길이 공사 중인데다가 구불구불해서 비 오는 와중에 되게 위험했어. 시간은 2시 20분 정도였고, 그러니까 새벽까지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였나 봐. 하필이면 아버지 차에서 되게 무서운 노래가 나오는 바람에 나는 벌벌 떨고 있었지. 라디오를 틀고 가고 계셨나 봐요. 적적하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살짝 무서운 노래가 나오면은 뒤에 뭐가 타고 있는 것 같아. 계속해서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있었어. 주위엔 차도 없고 우리 헤드라이트 외엔 불빛도 없었는데 갑자기 오른쪽 산 쪽에서 웬 사람이 튀어나와서 끽 급정거를 했어. 다행스럽게 치지는 않았는데 경황이 없어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 너무 말랐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왜 우리 국도 같은 거 달리다 보면 옆에 산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70%가 산이니까 거기서 갑자기 웬 사람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거식증 환자를 보면 진짜 우와 뼈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할 정도로 말랐잖아. 그 정도로 삐쩍 마르고 아주 길쭉한 나뭇가지 같은 사람이 툭 튀어나왔다가 우리가 끽 하고 급정거를 하니까 중앙선 그 가드레일을 넘어서 지나가는 거야. 진짜 그 자리에서 한 1분 정도 차를 세우고 아버지랑 나랑 벙쪄 있었거든? 나는 저거 뭐야? 사람이야? 아빠 봤어? 이러고 있고 아버지는 표정이 굳어서 욕을 하면서 세상에 별 미친 새끼 다 있다고 운전하면서 욕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별 진짜 이런 미친놈들 때문에 욕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주변에 인가도 없고 불빛도 없는데 웬 사람이 국도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그것도 중앙선 가드레일을 넘어서 지나가지? 어차피 지나가봤자 똑같은 산이고 또 똑같은 숲인데. 이상한 생각을 뒤로 한 채 시동을 걸고 다시 출발했어. 그 국도의 공사 중인 구간은 직선이다가 갈수록 좀 구불구불해지는 길이었거든? 거기 제한 속도가 30km였나 그럴 거야. 왜냐면 공사 그쪽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속도 제한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운전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속도계는 못 보고 내비에 표시되는 속도만 봤는데 78km였나? 거의 80km 가까이 되는 속도로 진짜 질주를 하는 거야. 몇 번이나 가드레일에 들이받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속도를 안 줄이셨어. 나는 막 소리 지르면서 아빠 미쳤어 아빠 왜 그래 속도 좀 줄여 사고 나겠다고 거의 막 울면서 말했는데 보은 가까워져서 드문드문 민가가 나타났고 불빛이 살짝 나올 때서야 겨우 속도를 줄이셨어. 나는 평소 아빠 표정 같지 않기도 했고 마치 뭐에 홀리신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고 아무 일 없던 듯이 집 내리고 그냥 잠자리에 드시더라고. 나도 영문은 모르지만 그냥 잤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에 나 자취하는 대로 돌아가는데 아빠가 태워주겠다고 하더라고. 차 타고 가는 길에 그 새벽에 있었던 이상한 일이 생각나서 뭐라 말을 좀 건네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먼저 꺼내시는 거야. 어제 그 국도에서 앞만 보고 가시다가 사이드 미러로 눈을 살짝 돌렸는데 소름 돋아.
운전석 쪽 차체에 그 성냥개비같이 마른 남자였다고 그랬어. 아무튼 그 남자가 찰싹 붙어서 누나를 희번득거리고 있더래. 차에 달라붙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도 모르게 속도가 붙었던 것 같대. 이걸 떼어놓을 생각에. 아버지도 너무 무서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 평소에 농담도 안 하시고 말씀도 없으신 분이야. 거짓말 같은 거 하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반문할 생각도 못하고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지.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불구불한 구간을 벗어나서 한 5분쯤 달리니까 운전석 창문 쪽으로 입을 으악 하고 벌리는데 그 입속이 아주 시뻘갰대. 이도 시뻘겋고. 소름 돋아. 그러더니 맥없이 툭 떨어져서 룸미러로 보니까 몇 바퀴 딱 구르더니 다시 국도 쪽으로 뛰어가더래.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이거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거식증 환자처럼 말랐고 길쭉했대. 근데 차에 붙어올 정도면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입을 쫙 벌렸는데 입 안이 새빨갛고 이도 새빨갰대. 전 여기서 이게 그냥 귀신이 아니라 도깨비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근데 뭔가를 못 먹었던지 몸이 굉장히 말랐나 봐. 근데 터널을 지나서 그 산을 빠져나오니까 이 도깨비도 같이 따라올 수 없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시 국도 쪽으로 막 뛰어갔다 그랬잖아. 귀신이었을까요? 도깨비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먹고 죽은 귀신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귀처럼. 일본 사람들이 봉인해서 퍼다 나른 요괴 같아요. 그쵸? 일반 귀신은 아닌 것 같아요. 도깨비? 혹은 요괴 아니었을까? 와, 근데 입 안이 새빨간 건 그렇다 쳐도 이빨까지 새빨갛다고 그랬잖아. 그게 좀 소름 돋았어요. 그 외형이. 거기서 과연 붙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5월 17일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간 집에 저 혼자 깨어 있었는데 갑자기 온 집안이 정전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다 거실 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고 전자레인지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나중에 할아버지의 임종 시간을 듣고 나니 그 순간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요거를 조금 다르게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진짜 소식도 못 들었는데 코에서 갑자기 향냄새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냄새지? 이거 향냄새인데? 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연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연락을 못 받았는데 코에서 향냄새가 쑥 올라왔어. 난 그래서 내가 신기가 있는 줄 알았어. 아무튼 계속해서 제가 장례식장에 도착한 건 첫날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첫날에만 230명이 넘는 조문객이 오셔서 정말 정신이 없었고 밤 11시쯤 되어 손님이 좀 빠지고 다들 한숨 돌리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떤 남자 손님 한 분이 홀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셨어요. 제가 자리를 안내해드리면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 여쭸는데 대답하는 목소리가 뼛속까지 소름 끼치게 기괴했습니다. 주세요. 말투가 칼날처럼 날이 서 있달까요?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소주 드릴까요? 하니 아무 말도 없으시길래 그냥 소주와 기본상을 차려드렸습니다. 한 15분 뒤 그 손님이 나가시는 걸 보고 저도 화장실로 가려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저 멀리 앞서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다리가 없는 건 아닌데 묘하게 안개 낀 것처럼 블러 처리가 된 듯 흐릿했습니다. 모자이크가 아니라 블러 처리, 약간 흐리게 안개 낀 것처럼. 그 순간 그 남자가 고개를 획 돌려서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조명 때문에 음영이 져서 그런 건진 몰라도 입이 귀 밑까지 기괴하게 아주 길게 찢어져 있더라고요. 저를 보며 미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와, 뭐야 이 사람. 근데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가 없는 건 아니고. 둘째 날은 350명이나 와서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봤던 그 낯선 남자가 오늘 또 찾아온 겁니다. 제가 사람 얼굴 되게 잘 기억하거든요.
어제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심지어 음식 서빙도 제가 직접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발인 전날인 셋째 날 그 손님이 또 왔습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그분께 저번처럼 소주 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입안에서 발음이 뭉개지는 듯한 작고 기괴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쌀을 주세요. 쌀이요? 식사만 드릴까요? 하고 되물어봐도 그저 쌀을 주세요. 라고만 하길래 밥만 갖다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쌀을 주세요? 이게 뭐지? 그런데 제가 다른 테이블에 음식을 나르는 내내 그 남자가 밥은 입에도 대지 않은 채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저만 무섭게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어서 더 끔찍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휙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찝찝해서 친척 오빠에게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밤톨 같은 두상에 눈이 유난히 크고 뻘겋게 충혈되어 있으며 카라가 짧은 셔츠에 검은 양복을 입고 입술 위에 큰 점이 있는 남자라고요. 그랬더니 친척 오빠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말대로라면 할아버지 동생분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우리 당숙 같은데 내가 방명록 명단 다 확인했는데 그분은 오지도 않으셨고 우리도 연락 끊겨서 못 본 지 15년은 다 돼가. 저는 애써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화장터로 이동해서 마지막 유골함이 나오는 걸 지켜보며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슬픈 정적 속에서 누군가 제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원래 나랑 너무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다들 오열하고 있을 뿐 제 옆에서 그런 장난을 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쵸,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누가 옆에다 귀에다 대고 속삭여. 미친놈이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장례를 모두 마치고 밤 11시가 넘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며칠 전 나간 전구가 아직도 안 켜지더군요. 할 수 없이 촛불을 켜고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됐어요. 집에 촛불 켜는 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 중에 하나라면서요. 무서워. 머리를 감으려는데 갑자기 촛불이 훅 하고 꺼졌습니다. 샴푸 때문에 실눈밖에 못 떴지만 분명 열린 화장실 문틈에서 누군가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몸으로 후라이팬을 집어 온 집안을 미친듯이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3시 40분쯤 양치를 하려고 다시 화장실 스위치를 누르려는데 스위치 바로 옆 벽을 짚고 있는 시커먼 손을 봤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거실로 뛰쳐나왔죠. 무서워서 침대에 누워 수면등만 켜놓고 덜덜 떨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눈을 떴는데 켜놓은 적 없는 컴퓨터 모니터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까만 모니터 화면 위로 제 얼굴이 비치는데 모니터가 꺼져 있으면은 그 유리에 반사되잖아요. 거기에 얼굴이 비쳤는데 제 머리맡 수면등 위로 어떤 사람의 옆모습이 함께 비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려보고 있었나 보다. 그 길로 온 집안의 소금을 5kg나 들이붓고 짐을 다 싸서 친구 집으로 도망쳐서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조심스레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 도어락을 띠띠띠 누르려는데 집안에서 수십 명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바짝 대보니 어느 순간 말소리가 뚝 끊기고 기괴하게 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가구를 질질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때마침 아랫집 아주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뛰어 올라오셨어요. 대체 며칠째 집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시끄럽냐고요. 저는 며칠 내내 집을 비웠다고, 상을 치르고 와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그제야 아줌마는 안색이 변하시더니 장례식장 다녀와서 부정에 탄 것 같으니 당장 사람 많은 교회나 절에 다녀오라고 등을 떠미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이상한 걸 눈치챘나 보다. 그 길로 무작정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로비에 계시던 장로님, 권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제 안색을 보곤 다급히
빈 예배실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려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 머리채를 세게 쥐고 흔들면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축사,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기도래요. 이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펑펑 울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기진맥진한 저한테 장로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들이 자꾸 따라다니네요. 심지어 목에 여러 마리를 매달고 들어와서 내가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서 쫓아낸 겁니다. 야, 목에 귀신들이 많이 매달려 있었나 보다. 다행히 기도를 받고 집에 오니 그 웅성거리던 소리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2시 반쯤 라면을 끓이려고 싱크대 상부장을 딱 여는 순간 바퀴벌레 떼인 줄 알았던 아주 시꺼먼 사람 머리카락 뭉치가 툭 떨어졌습니다. 냉장고 위에서는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집안 곳곳에서는 까드득 까드득 뼈를 씹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빈 옷방에서는 서랍이 스스로 쾅쾅 열리고 닫혔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론 버틸 수가 없어서 핸드폰만 쥔 채로 맨발로 도망쳐 엄마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엄마가 스님을 모시고 제 자취방에 가셨는데 와, 근데 어벤져스네요. 교회도 갔다가 스님도 모셔오고 스님을 자취방에 모셔갔는데 집안에 온갖 끔찍한 잡기들이 가득 차 있어서 스님조차 목탁을 두드리며 경을 읽다 지쳐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일이 있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제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검은 형체들이 가끔 보입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는 기괴한 것들은 필사적으로 못 본 척, 안 보이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와 저를 노려보던 그 남자는 대체 저에게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 그 남자가 전하려고 했던 말은 뭐였을까요? 싸주세요. 이거 대체 뭐였을까? 그리고 인상착의를 사촌 오빠한테 말했는데 뭐 당숙인 것 같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연락이 끊겨서 지금 연락하지 않고 있다. 근데 방명록 찾아봐도 그런 사람 온 적 없다. 아마 그분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나타난 거 아니었을까요? 연락이 끊겼다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니었잖아. 안 좋은 일로 좀 찢어져가지고 원한이 생겨서 죽고 나서 쫓아온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지켜주려고 왔던 걸까요? 뭐였을까요? 도와주려고 왔던 걸까? 아니면 그 많은 잡기들을 몰고 사연의 주인공 집으로 쳐들어온 걸까? 진짜 소름 돋는 게 그러니까 장례식은 3일 동안 하잖아요. 발인하기 전까지. 그 3일 내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 내가 본 게 귀신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먼저 확인할 것 같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사람이라도 문제지. 저승사자라서 쌀을 요구한 건데 뇌물을 안 주니까 해코지한 거 아닐까요? 그 말도 조금 일리가 있는 게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승사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저승사자들은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라 3명이서 다닌다고 들었어요. 아니면 견습 저승사자 정도였나? 뭘까?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귀신이 바글바글한 집에 살았었단 말이죠. 근데 그 집은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같은 귀신들이 막 몰려있는 집이 아니었고요. 그냥 여러 귀신들이 통과하는 그런 길목에 있던 집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이 그거를 귀로라고 하나? 귀문이라고 하나? 뭐 그런 명칭이 있더라고요. 귀신들이 지나가는 길, 자리, 거기에 딱 우리 집이 있어서 평소에 막 귀신을 보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집에 살 때는 진짜 가위를 10번 자면 한 11번 눌리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맨날 눌렸어. 그때 귀신을 봤는데 매번 다른 귀신이야, 그 집에서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서 그 귀신들이 나와서 같은 층 다른 호수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호수가 무당집이었어요. 맨날 항상 문을 조금 열어놓고 무당 그거를 했었는데 무당집까지 가는 길목이었던 거야. 그래서 많은 귀신들이 우리 집에 거쳐갔다. 그래서 아주 우리 집안이 난리가 났었죠. 그 집안에서 살 때 정말 진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터가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신기. 저 어릴 적 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릴 때 워낙 신기가 강해서 용하다는 무당 아주머니가 이 기운이 1년만 더 가면 너 무당 되겠다 하실 정도였어요. 엄마가 걱정을 엄청 하셨는데 다행히 제 팔자가 아니었는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감쪽같이 신기가 사라져서 무당 팔자는 피했습니다. 아, 신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처음 알았네. 쭉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오. 지금은 전혀 못 보지만 어릴 적 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귀신을 말하는 거겠죠. 하루는 시골에 갔다가 밤늦게 서울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엄마 친구분이 차를 몰고 정류장을 지나가시다가 저희 가족을 발견하시고는 태워주시겠다고 차를 세우셨죠. 차종이 봉고차였고 아주머니 혼자 타고 계셨는데 제가 절대 안 타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자리가 없었거든요. 엄마랑 가족들은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왜 그러냐고 저를 혼냈지만 제 눈에는 자리가 꽉 차 보였어요. 그 많은 자리 중 맨 뒷자리에는 웬 시꺼먼 관이 놓여 있었고, 그 앞자리에는 검은 모자, 검은 복장을 한 남자 2명이 포승줄 같은 걸 들고 아주머니 뒤통수를 서늘하게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저승사자네. 나머지 자리에도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아주머니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요. 이게 맞다, 저승사자들이요, 이렇게 그냥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끌고 오는 경우도 있대요. 나 그래서 좀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아주머니 차 뒤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저승사자한테 끌려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겠죠. 어쨌든 그 귀신들도 아주머니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대요. 제가 죽어도 안 탄다고 길바닥에서 막 울고 불고 하니까 결국 엄마가 아주머니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그 길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진짜 보는 거 맞네. 정신병이 아니라 진짜 보는 거 맞아. 정류장에서 출발해 100m도 채 못 갔을 때 대형 화물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그 봉고차를 그대로 빵! 박아버렸거든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딱 2개 비어있고 승객들이 다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전 끝까지 앉지 않고 서서 갔습니다. 창가 쪽 빈자리 바로 옆에 목이 기괴하게 꺾인 채 입에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귀신이 비어있는 자기 옆자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무섭고 꺼림칙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가고 있었는데, 근데 난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아무리 귀신을 봐도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난 이게 좀 궁금해. 그런 막 목이 꺾여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귀신이 옆에 있는데 그거를 그냥 침착하게 갈 수 있을까 어떡해? 마침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버스에 타더니 그 자리에 나란히 앉더라고요. 저는 조금 뒤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뒤 저희 집에 어머니랑 알고 지내시던 지인 한 분이 오셨다가 오열하며 혼절하시는 일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 버스에서 제가 봤던 그 커플 있잖아요. 그 커플이 그 아주머니의 아들 부부였던 거예요. 아이고. 그날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다른 승객들은 다 무사했지만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아들 부부만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아들은 목이 딱 부러져서 사망했고요. 어릴 적 일인데도 이런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게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가끔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저도 아직까지도 반신반의하긴 하는데 귀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정말 나는 그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나는 그렇게 가위에 눌려서 봤을 때 너무 무섭거든요. 막 심장이 너무 많이 뛰고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항상 무덤덤하게 말하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어쩌면 흉측한 몰골의 귀신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걸까요? 난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당은 극한 직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당들도 다 귀신을 보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진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냄새로 알아차리는 분이 계시고, 뇌파 같은 걸로 아는 분이 계시고,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 막 색깔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영안, 귀신을 보는 능력은 정말 피곤하고 무서운 능력 아닐까 싶기도 해요. 무당들도 사짜들 많잖아요. 진짜이신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가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 의견이에요. 가짜 같은 무당들은 자기 막 몸 치장하는데 막 성형하는 데만 신경 쓰고 진짜 무당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나라에. 모르겠어요. 근데 가짜가 많은 것 같긴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무당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전 종교도 없고 사주나 타로 운세 이런 거는 재미삼아 보긴 해도 크게 의미를 두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돌이켜보자면 그닥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살아왔었습니다. 큰 사건이라고 해봐야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하나 깔끔하게 툭 부러진 정도? 이 외엔 다친 적도 크게 아픈 적도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외엔 상을 치른 적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올해 들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올 초부터 자잘한 거는 말도 못하고 아주 큼직한 사건 사고만 줄을 잇고 있네요. 무진장 쪽팔렸던 적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못하겠지만 꽤나 큰 돈도 날려먹었고 건강상 문제도 생긴 데다 자 쪽팔렸던 큰일 그리고 꽤나 큰 돈을 날려먹었고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막 스포츠 그 도박 같은 거 그런 거 했으니까 창피해서 말 못하는 거겠지. 여러분 도박하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대인관계에도 전에 없던 갈등이 생겨봤었고 어째 하는 일 족족 말아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드라이를 하는데 머리 위에서 드라이기가 뻥 하고 터져버리니까 기분이 진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용케 안 다치고 그을린 정도였으니까 망정이지. 야 이거 진짜 위험했겠다. 화장실에서요 드라이기를 쓰시는 분들 있죠. 그게 저거든요. 근데 화장실에서 드라이 쓰는 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 화장실 안에 습기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샤워를 하고 씻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 습기가 전자제품 속으로 들어가면은 뭐 고장도 고장이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장대에서 머리를 하셔라. 자 이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올해 진짜 마가 꼈나? 왜 이래? 라고 반 장난삼아 얘기했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올해 지나면 얘기해 주려고 했다. 근데 일이 이렇게 자꾸 꼬이니까 안 되겠다고 저한테 올해만큼은 꼭 몸을 사리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20년 전쯤인가? 우연찮게 들린 절에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이가 땡땡살이 되면 그 한 해를 보내는 게 아주 힘들 거라고 그 한 해만 넘기면 앞으로의 인생은 무난할 거다 라고 했다는데 바로 그 한 해가 저에게 올해였던 거죠. 어머님께서는 저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오랜 세월을 혼자서 쭉 신경 쓰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올 초 새해 다짐이 올해만 조심하자, 올해만 조심하자 이거였다네요. 앞으로도 몇 개월이나 더 남았는데 이거 저 어찌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남은 5개월이 너무 무섭습니다. 추가로 올 초 신호등을 건너는데 웬 노부부가 절 뻔히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는데 뒤에서 나지막히 들리는 말이 용케 아직 안 죽었네? 와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소름 끼치네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이 마지막 말이 너무 소름 끼친다. 이 노부부 사람이었을까요? 귀신이었을까요? 둘 다 무섭다. 노부부가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무당 계열에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귀신이었다면 그냥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귀신 노부부였던 거고. 여러분 사주팔자 믿으세요? 뭐 신점 같은 거는 아주 용한 무당 아니면은 다 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주팔자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베이스로 다 적어놓은 거잖아요. 이론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사주팔자를 어느 정도는 믿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웃라인은 어느 정도 맞다. 하지만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노력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사주에 물이 없어요. 물.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사주에 물이 많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챗GPT가 더 잘 보일 수도 있어. 오히려
생년월일 넣고 내가 태어난 날 일시 막 이런 거 넣고. 근데 신점 같은 거는 GPT가 못 봐주지. 여러분들 가위 많이 눌리세요? 지금 해드릴 이야기는 가위 눌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자취생의 가위 눌림. 제가 겁이 많아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 위로도 받아볼까 해서 제 경험담을 올려봅니다. 저는 독립해서 혼자 살기 시작한 후부터 가위라는 걸 처음 겪게 됐어요. 보통 가위에 눌리면 몸을 못 움직인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태껏 너무 무서워서 움직여볼 생각조차 못 해봐서 진짜로 몸이 안 움직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한 가위가 아닌 걸까요? 일단 제가 겪은 기묘한 경험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오고 난 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겪은 최근 일만 말씀드릴게요. 와, 많은 일들이 있었나 보다. 이 집에서의 첫 번째 가위 눌림은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머리카락을 뒤에서 쓱 당기는 느낌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시작됐어요. 와, 이건 보통 가위가 아닌 것 같네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제 머리를 당기더니 이내 쓰다듬듯이 이렇게 빗어내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살짝 눈을 떴는데 엄청 큰 눈을 찢어질 듯이 부릅뜬 얼굴이 제 눈앞으로 확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섭지. 원래 보통 가위가 눌리면 눈도 못 뜹니다. 사실 이게 가위인지 아닌지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섭지 라고 하면 낄낄대며 웃는데 너무 공포스러워서 몸을 움직일 생각조차 못하고 굳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귀신이 제 몸 안으로 쑥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귀신의 얼굴과 제 얼굴이 싹 겹쳐지면서 아, 내 몸에 귀신이 들어왔구나 하는 끔찍한 직감이 들었어요. 이거는 가위 눌림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더 심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귓가에는 이 빙의는 누구도 풀지 못할걸? 하면서 낄낄낄 웃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상태로 기절하듯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는 심신이 많이 약해져서 꾸는 개꿈이겠거니 하고 애써 넘기려고 했어요. 생각조차 하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지났을까요? 가위 눌릴 때 그 특유의 느낌 있잖아요. 방 안의 가구나 풍경이 꿈속처럼 왜곡되는 거 하나도 없이 정말 또렷하게 이거 현실이구나 하는 그 쎄한 직감이요. 그 직감 속에서 자다가 살짝 눈을 떠서 방을 둘러봤는데 여기서도 눈을 떴네? 가위 눌리면 눈도 못 뜨는데? 눈을 떠서 둘러봤는데 제 방 안에 검은 사람의 형체 4명이 서 있는 거예요. 아저씨 1명, 아줌마 1명은 확실히 보였고 나머지 2 형체는 잘 구분이 안 갔어요. 다행히 이날은 무서운 위압감 같은 건 안 들어서 그냥 스르륵 다시 잠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겪은 이 일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집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글로만 제 상황이 잘 전달될진 모르겠네요. 그날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가 따가울 정도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밖에 멀리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 집 안, 그것도 제 침대 옆 한 3m, 4m 정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요. 어우씨. 잠결에 비몽사몽한 상태라 제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도 깜빡하고 순간적으로 엄마가 왔나?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벽을 바라보고 자는 구조인데 글쎄 벽에 사람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뽀글뽀글한 아줌마 머리를 한 그림자가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뒷모습이 보였는데 누군가랑 막 수다를 떨고 있는지 어깨가 들썩들썩 거렸고 시끄러운 소리는 그때까지도 방 안에 울리고 있었죠. 소름 돋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 여기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동시에 몸을 확 일으켜서 바로 뒤로 돌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현관 센서 등만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집이 혼자 사는 1.5룸 구조라 현관이 엄청 가깝거든요.
방금 전까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러웠다는 게 안 믿어질 정도로 아주 기분 나쁜 적막함만 맴돌았고, 허공에 켜진 센서등만 쳐다보면서 덜덜 떨다가 결국 그날 밤은 꼬박 새어버렸습니다. 벽에 그림자가 비쳤다는 건 결국 누군가가 있어서 센서등이 켜졌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누가 센서등을 켰던 걸까요? 그리고 제 방 안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던 건 대체 누구였을까요? 요즘도 밤에 집에 들어와서 센서등이 켜진 채로 제가 누워있는 침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 귀신도 여기 서서 자고 있는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사연의 후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네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요. 제가 예전에 잠시 알바하던 곳이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자다가 거기서도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게가 오픈한 지 5개월도 안 돼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장사도 꽤 잘 되던 곳이었는데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꼭 가위 때문이 아니더라도 왠지 마음이 좀 찝찝하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얼른 이사하려고 준비 중이긴 한데 이사라는 게 맘처럼 쉬운 게 아니라서 몇 달은 더 버텨야 할 것 같아요. 요새는 너무 무서워서 항상 TV를 틀어놓고 자는데 TV가 중소기업 브랜드라 그런지 자꾸 중간에 제멋대로 꺼져버려요. 과연 중소 브랜드라 그런 걸까? 긍정적인 거야 뭐야? 아직 잠들기도 전인데 방 안이 탁 하고 어두워질 때면 무서워 죽겠습니다. 요즘 겁이 너무 많아졌나 봐요. 다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가위 눌림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거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가위 눌릴 때 원래 눈을 못 뜬다고 했잖아요. 근데 눈도 떠지고 그리고 빙의를 언급했잖아요.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이 빙의는 아무도 못 풀 거야. 그러니까 귀신들이 좋아하는 몸이 있대요.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큰 사람, 크게 열려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사연의 주인공은 안타깝지만 귀문이 크게 열려있는 사람 아니었을까. 근데 이런 귀문이 크게 열려있는 사람은 무당이 돼가지고 그걸 좀 틀어막거나 아니면 모시는 신께서 지켜주거나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악령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조각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음모론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재밌잖아. 믿거나 말거나지만. 근데 저와 반대되는 입장, 가위 눌림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의견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가위는 귀신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흔히 잘못 알려진 사실이죠. 꿈에서 걷거나 뛸 때 현실에서도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뇌는 사람을 깊은 숙면에 빠뜨릴 때 몸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몸은 자서 마비가 되어 있는데 정신이 깬 걸 흔히 가위라고 하죠. 몸은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이 상상하는 게 전부 나와요. 은연중에 귀신을 생각한다면 귀신이, 천사를 생각한다면 천사가 보이죠. 꿈과 의식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꿈에서 귀신이 나올 때는 밝은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이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귀신이 있어서 가위에 눌리는 걸까요? 아니면 과학적인 이유로 우리는 가위에 눌리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의 빙의. 저와 예전에 같이 알바를 했던 매니저 언니가 들려준 소름 돋는 실화입니다. 언니에게는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나는 큰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대학 시절 끔찍한 귀신에 씌여 한바탕 크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오빠를 데리고 용하다는 절이란 절은 다 찾아다니며 며칠씩 먹고 자고 기도를 올린 끝에 계절이 하나 바뀌고 나서야 겨우 그 빙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요. 그쵸, 이 빙의라는 게 뭐 쉽게 딱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구마의식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언니는 영문도 모른 채 텅 빈 집에서 엄마와 오빠를 기다리곤 했었죠. 오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시간이 흘러 언니가 대학생이 되어 자취방을 구했을 때 엄마랑 단둘이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충격적인 내막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어릴 때부터 훤칠하고 인기가 많은 훈남이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빠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말 많죠. 지금은 공부해라. 대학교 가면은 애인 생긴다. 안 생기는 분이 대다수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엄청 훈남이었나봐요. 가자마자 여자친구가 생겼대. 엄마의 기억으로는 아주 얌전하고 청순하게 생긴 데다가 목소리도 조곤조곤 작고 굉장히 조용해 보이는 아이였대요. 둘이 동네에서 자주 데이트를 하니 엄마도 내심 그 여자애가 어떤 집안 아이인지 궁금해하셨죠. 그런데 동네 아주머니를 통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여자애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의 딸이라는 거였어요. 헐. 무당인 어머니가 일찍 이혼하고 딸 둘을 홀로 키웠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엄마는 좀 옛날 분이시다 보니 찝찝한 마음에 오빠한테 야, 넌 하고 많은 애들 중에 왜 하필 무당의 딸이냐? 하면서 싫은 내색을 하셨대요. 근데 엄마도 너무하다. 그 부모가 무당이건 뭐건 그게 뭔 상관이에요? 물론 옛날 분이라 고지식한 건 알겠는데 뭐 엄마가 여자친구랑 연애할 건 아니잖아. 당사자들이 좋다는데 꼭 중간에 껴가지고. 이어서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오빠는 여자친구의 가정사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알고 있었거든요. 왜지? 아버지는 해외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남대문에서 옷가게를 하신다고요. 사는 동네부터 부모님 직업까지 여자친구는 오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거짓말했던 겁니다. 근데 좀 자격지심 같은 게 있긴 했었나 보다. 그 남자친구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괜히 찔려가지고. 결국 오빠가 이 사실을 따져 물으면서 크게 싸우게 되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오빠는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여자친구의 태도가 기괴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피해망상에 빠져서는 오빠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에도 내가 무당딸이라서 더럽냐? 나 무시해? 라며 발작하듯 화를 냈습니다. 집착은 갈수록 병적으로 심해졌어요. 맞네, 자격지심에 빠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시절엔 핸드폰도 없었는데 오빠의 다이어리와 학교 시간표를 달달 외우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자기가 낄 수 없는 탁과 모임까지 꾸역꾸역 따라다니고 심지어 오빠가 조교나 여자 교수님과 대화하는 것조차 꼬투리를 잡으며 미친 듯이 싸워댔죠. 질린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오빠는 집 전화로 온 가족이 다 듣는 데서 고함을 치며 싸운 끝에 그 여자애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여자애는 오빠 주변을 맴돌며 다시 시작하자는 편지를 보냈지만 오빠는 냉정하게 무시하고 새해가 되자마자 군대로 도피하듯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다들 그 아이를 잊어갈 때쯤 오빠의 대학교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여자애가 차도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와, 진짜 극단적이었구나. 완전 다혈질에다가 욱했구나. 군인 신분이었던 오빠는 첫 휴가를 나와서야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괴로워하다가 3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학을 준비하던 오빠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가위 한번 눌려본 적 없던 사람이 매일 새벽 가위에 눌려 잠을 설치고 밥을 잘 먹는데도 살이 뼈만 남게 쭉쭉 빠져나갔습니다. 늘 피곤하다며 방에 누워만 있었죠. 부모님은 그저 생활 패턴이 바뀌어 그런가 보다 하고 보약을 지어 먹일 궁리만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시던 엄마가 오빠 방에서 앓는 소리가 나길래 문을 살짝 열어보셨습니다. 근데 오빠가 해피타임 갖고 있는 상황에 문 열어본 상황이면 진짜 뗀뗀해질 텐데 노크 좀 하시지. 노크 하고 들어가야 돼요. 같이 사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게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오빠가 이불을 다 걷어차고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길래 엄마는 안쓰러운 마음에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죠. 그런데 이불을 덮어주는 순간 끙끙 앓던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멈추더랍니다. 숨소리마저 새근새근 고르게 바뀌고요.
엄마가 이상해서 잠시 내려보다가 방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오빠가 두 눈을 번쩍 땡그랗게 뜨고는 엄마를 무표정하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소름이 쫙 돋은 엄마는 애써 얼른 자 하고 문을 닫고 겨우 선잠을 주무셨죠. 진짜 끔찍한 일은 다음날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아침상을 다 차렸는데도 오빠가 나오지 않자 엄마가 깨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빠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길래 아들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하며 이불을 확 들쳤어요. 근데 이 엄마 자꾸 왜 들어가서 문을 확확 열고 이불 확확 들추고 그 아들이 뭐 하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아무튼 이불 속에서 옆으로 누워있던 오빠가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기괴하게 찢으며 씩 웃더니 완벽한 여자 목소리, 그것도 아주 간드러지고 다소곳한 여자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우씨. 엄마는 심장이 멎는 줄 아셨대요. 굵고 낮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표정마저도 20년 넘게 키운 내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사색이 되어 너 대체 왜 그래? 하고 소리치자 오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땡땡이에요. 그 죽은 무당의 딸, 그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그제야 엄마는 알았습니다. 눈빛, 목소리, 뿜어져 나오는 기운까지 저건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여자애다 라는 것을요. 엄마가 오열하며 오빠의 어깨를 붙잡고 내 아들한테서 당장 나가! 하고 미친 듯이 흔들었지만 오빠의 몸을 한 그 귀신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싫어, 안 나가. 내가? 왜 나가? 그렇게 가족들의 피말리는 싸움이 시작되었고 용한 저를 전전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린 끝에야 그 지독한 원혼을 간신히 떼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의 마무리가 조금 뭔가 응아를 하고 안 닦은 듯한 그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그냥 진짜 들은 이야기니까 이렇게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거야. 왜 이 남자한테 붙었는지는 우리가 글로 유추해 볼 수 있었죠. 그 왜곡된 사랑이 너무 커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 그러니까 죽어서도 같이 있고 싶으니까 빙의를 한 거겠죠. 글 첫 부분을 보면은 여차저차해서 계절 하나가 지날 때까지 용한절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먹고 자고 기도하고 이래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 빙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정말 소름 돋는다. 이번 이야기에서 할 이야기가 좀 많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애인이 있어요. 근데 그 애인이 거짓말을 했던 거야. 뭐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고 어머니는 뭐 외교관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속인이셨던 거지, 어머니가. 그럼 만날 수 있어요? 혹은 헤어지고 싶어요? 어떨 것 같아요? 나 그게 궁금해. 나는요, 상대방의 어머니가 무당? 무속인?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어머니고 애인은 애인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 어쨌든 지금 이 사건에는 어머니도 한몫했던 것 같기도 해. 그런 시선을 여자친구한테도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은연중에. 여자들은 그거 탁 이런 거 캐치를 잘해. 그런 거를 좀 표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더 미쳐가지고 집착적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좋아. 어머니 로또 번호 좀 이러면서.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집안에 무당이 있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래요. 무당 자체가 신을 섬기면서 뭐 이렇게 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집안이 풍족해지고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이 되물림되는 것도 그건 잘못된 상식이래요. 우리 왜 흔히 뭐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그 어머니가 무당이어서 그 자식이 내려받는다 하잖아요. 아니래요. 그냥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 거야. 되물림 되는 거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는 거래요. 그리고 한국인은 보통 모두가 신기를 어느 정도씩은 갖고 있대요. 오히려 아예 신기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특징이라고 하더라. 어디서 봤거든요. 신병이 있는 것 같아요. 무병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보통은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만에 하나 요 정도가 진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신병이 온 것 같다, 무병이 온 것 같다 했을 때는 무당을 찾아가되 한 명의 무당이 아니라 여러 명의 무당을 만나보고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돈에 눈이 먼 무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신내림을 받으라고 한대.
왜냐면 신내림을 받게 하려면 뭐 신내림 굿인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비싸대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냥 너 신내림 받아야 돼 이러면서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좀 신병이 온 것 같다, 무병이 온 것 같다, 병원에 가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 몸이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은 뭐 무당을 찾아가는 거 좋아요. 하지만 여러 명의 무당을 만나라 라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해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외에도 귀신들이 많을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일. 전 귀신을 볼 줄 모릅니다. 그냥 쎄한 느낌이랄까? 그 정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뇌에다가 투사하는 느낌입니다. 몇 년 전에 친구 두 녀석과 돈을 모아 유럽 여행을 갔었습니다. 하루는 오스트리아로 갔는데 호텔 예약을 1시에 하고 갔더니만 방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킹받는데? 쇼핑을 좀 하고 오라길래 2시간을 쇼핑을 하고 3시에 갔지요. 그런데 방 청소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더군요. 열받는데? 뭐 하는 거야? 짐도 못 풀고 날은 덥고 결국 동행했던 형님 한 분이 폭발하셨습니다. 이거 인종차별이라고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하더라고요. 대충 댁들 나랑 장난쳐? 지금 아시아인이라서 차별하는 거야? 라고 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 죄송하다고 사실은 청소 아줌마가 아직 안 와서 청소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다고, 그 아줌마 오자마자 청소시켜서 방 내드리겠다고 하는데 CR도 안 먹혔죠. 흥분한 형님은 이렇게 큰 호텔에 방이 몇 갠데 방도 하나 없냐고, 아무거나 하나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사연의 주인공 알아들은 걸까요? 영어로 했는데. 아무튼 그 직원들 뭔가 좀 주저주저하면서 방 열쇠를 하나 주더군요. 행동이 좀 조심스럽다고 해야 되나? 뭔가 있는 방인가 보다. 마치 주면 안 되는 것을 주는 것처럼 굴더군요. 저랑 제 친구들이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들어갔는데 방이 너무 넓고 좋았어요.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방 말고도 거실도 따로 있고 방이 저희가 예약한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베드룸? 그 안방을 열었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강렬하다고 해야 되나? 여지껏 이 정도로 강렬하게 속에서 거부를 외치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본능이 이 방에서는 절대 자면 안 된다 라고 위험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친구들한테 난 거실에서 잘난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안방은 들어가지도 않고 거실에서 술을 먹고 노가리를 좀 까다 일행들은 방으로 돌아가고 친구들이랑 거실에서 잤습니다. 문제는 제가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거실에서 굉장히 강렬한, 저거 진짜 위험하다 싶은 느낌이 전해져 오더군요. 뭔가가 내 친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 세수하다 말고 뛰쳐나오니까 느낌이 더 강렬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뇌파, 그거로 형상 같은 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닦다가도 뒤쪽에 뭔가가 있다는 게 느껴졌나 봐.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텔레파시처럼 형상이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덩치가 큰 긴 머리에 무엇이 내 친구 얼굴을 만지고 있다라는 형상이 느껴지더군요. 우와, 소름. 그런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이라 당황했죠. 덩치가 컸다는 거는 외국인 귀신이었나? 그쵸, 동양인보다 덩치가 크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저걸 내쫓아야 된다, 내 친구가 위험하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애들이 자고 있어서 소리는 못 지르고, 야, 얼마나 배려심이 좋은 거야. 지금 위급 상황인데 그냥 소리 질러버리지. 아무튼 계속 박수치고 발로 쿵쿵 땅을 차고 속으로 당장 꺼지라고 내질렀죠. 그랬더만 그것이 제 친구를 만지다 말고 저한테 스르륵 다가왔습니다. 친구를 향해 있던 살기가 저를 향하는 느낌이랄까? 그 살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그 한기.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면서도 박수를 치다 말고 저도 그것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절 지나쳐서 그냥 슉 가버리더군요. 맥이 풀려서 그 자리에서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깨서는 그냥 내가 유럽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얼굴을 만졌던 내 친구 놈이 아침을 먹는 중에 자기 가위 눌렸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머리맡에 흰 옷에 웬 덩치가 크고 머리가 긴 사람이 자기 얼굴을 만져댔는데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사연의 주인공이 느낀 것과 가위 눌려서 본 것과 인상착의가 일치하네? 진짜 있었던 걸까? 한참을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박수치고 발로 땅을 쿵쿵 차니까 그게 사라졌다면서 저한테 아까 왜 그런 거냐고 물었습니다. 전에는 딱히 귀신을 믿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일 이후로 귀신이 있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딱히 믿는 건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있건 없건 절 해코지하는 거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주의라 두서없이 그냥 주절거린 경험담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당들이 말해주던 신기 때문인진 몰라도 지금껏 살면서 소소한 일들을 자주 겪고는 했었습니다. 아, 신기가 있다고 무당들이 말했었나 보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신기 이러고 지냈나 보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귀신은 있어도 별 영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정말 소소한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무서운 건 흉가에 틀어박힌 귀신보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의식이 뚜렷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성을 가진 사람은 귀신은커녕 신도 함부로 못 건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기이한 일들을 한번 끄적거려 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연의 주인공이 신기가 있었던 사람이라 귀신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쵸? 유럽에 가면 유럽 그 현지 귀신이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귀신들은 물을 못 건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간의 왕래가 좀 힘든가 봐. 한국 귀신은 한국에, 유럽 귀신은 유럽에 있는 이유죠. 근데 중요한 말이 나왔죠. 그냥 늘 마음이 바르고 심성이 고든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있어도 정말 소소하대. 그러니까 항상 바르게 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운동도 하고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력이 좋아지거든요. 진짜? 그러면은 가위도 잘 안 눌리고 별 영향 안 받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위에 눌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운동을 해보세요. 여러분, 도깨비 사실 귀신보다는 좀 약간 무섭다기보단 장난꾸러기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은비, 까비 이런 만화 영화에서 보면은 도깨비들은 항상 개구지고 장난치고 그냥 귀염상에 그런 걸로 나오는데 진짜 도깨비를 봐도 귀여울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도깨비 목격담. 어머니께서 아주 어릴 적에 직접 겪으셨던 오싹한 실화입니다. 어머니도 여느 아이들처럼 밖에서 노는 걸 무척 좋아하셔서 해가 져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셨대요. 아, 이거 어린애들 국룰이죠. 놀이터에서 끝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 내가 그랬어요. 외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딸을 보며 늘 걱정 반, 이기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벼르는 마음 반으로 애타게 기다리셨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늦게까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는데 멀리 보이는 민둥산 중턱에 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둥둥 떠다니고 있더랍니다. 도깨비 불인가 보다. 속으로 저게 대체 뭐지? 싶었던 어머니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야야야, 다들 이리 와봐. 저거 좀 봐봐. 그 말에 고개를 돌린 친구들은 어머니의 손끝이 향한 곳을 보고는 하나둘 입을 다문 채 신기한 듯 그 불빛만 멍하니 쳐다봤다고 해요. 자, 도깨비 불빛이 사람을 홀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친구들이 다 홀렸나 봐. 그렇게 몇 초, 아니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둥둥 떠다니는 불빛이 스스로 팍 꺼지더니 이내 사람의 형태로 훅 변하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목구비까지는 자세히 안 보였지만 그건 분명한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 기괴한 모습을 본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도망치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머니처럼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머릿속으로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수백 번을 외쳤지만 다리는 돌덩이처럼 굳어서 꼼짝하지 않았고 너무 무서우니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더랍니다. 어머니는 홀린 듯이 그것을 계속 쳐다보며 주저앉은 상태로 바닥을 짚고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주위를 두리번 거리던 그것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아주 끔찍하게 빠른 속도로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막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평소 어머니를 좋아하던 동네 오빠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어머니를 반쯤 업고 아주 그냥 끌다시피 해서 간신히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끔찍한 것을 목격한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알아누워서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드셨고 그 이후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밤늦게 밖에서 노는 일이 없으셨다고 해요. 이 정도면 딸이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도깨비 분장을 하고 막 달려온 거 아닐까? 그건 아니겠죠. 도깨비 물이 사람 형체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길 그날 미친 듯이 달려오던 그것의 모습은 우리가 동화책이나 TV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한쪽 다리로 쿵쿵 뛰는 도깨비의 그런 뻔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뛰어왔냐고요? 마치 야생 원숭이가 네 발로 땅을 짚고 뛸 때처럼 막 이렇게 온몸을 기괴하게 들썩들썩거리면서 미친 듯이 뛰어왔다고 하네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이 마지막이 제일 소름 돋는다. 도깨비 하면은 맨날 외발로 콩콩 뛰고 빗자루가 핑 변하고 그런 생각만 했지. 이렇게 막 뛰어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 도깨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리가 멀어서 망정이지 저쪽 민둥산 중턱에서부터 뛰어왔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스피드로 뛰어왔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도깨비의 외형에 대한 이야기,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형상처럼 보이긴 하는데 진짜 온 피부가 새빨갛고 눈이 너무 크대. 검은 자가 가득 차 있는데 너무 크대. 상상해보세요. 솔직히 귀신보다 난 더 무서울 것 같아, 도깨비가. 야, 근데 그런 모습의 도깨비가 사람한테 장난치자고 이렇게 들러붙으면은 나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김서방, 우리 씨름 한 판 해. 도깨비들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자,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낡은 호텔. 제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은 넘은 2000년대쯤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 할아버지와 부모님, 형과 저까지 해서 6명이서 가족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목적지는 아버지가 추천받았다던 한 시골 마을의 낡은 호텔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을에 도착한 뒤 호숫가 근처에 있는 낡은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도쿄 등에 있는 최신식 호텔이라는 느낌보다는 다다미가 바닥에 깔려있어 그 위에 이불을 깔고 다 같이 자는 일본식 방의 형태였습니다. 일본 이야기인 것 같아. 이불을 깐 뒤 형이랑 베개 싸움을 하며 놀다가 밤 9시쯤 잠을 청했는데 밤중 문득 눈을 뜨자 눈앞에 보이는 천장에 하얗고 희미한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1m 정도 되는 타원형의 무언가가 떠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비상등 같은 전등이 있다는 게 떠올라서 저거 전등이구나 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가족들은 벌써 다들 일어나 있었는데 어쩐지 다들 분위기가 좀 축 처진 느낌이라 무슨 일 있었냐고 묻자 아버지가 영 기분 나쁜 얼굴로 대답했는데 한밤중에 눈을 뜨니까 네 위 근처에서 사람이 떠다니더라. 와씨. 어머니는 같은 위치에서 목을 맨 사람의 그림자를 봤다고 하셨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형은 딱히 뭘 본 건 아니었지만 계속 답답해서 잠이 깨는 바람에 피곤한 모양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 다들 얼굴이 시퍼래져서는 침묵을 지킬 뿐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만이 흘렀습니다. 제가 잠자던 주변을 둘러보니 천장에는 비상등과 두꺼운 대들보가 있었는데 여기서 대들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벽과 벽을 이어주는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나무떼기로 딱 돼 있는 거 있어요. 그 대들보를 자세히 보니 끈을 맨 것 같은 닳고 깎인 느낌이 있었는데 방을 어둡게 하고 비상등을 켜봤지만 그저 천장 부근이 어슴풀에 밝을 뿐이라 더욱
찜찜한 기분만 들었습니다. 아, 어머니는 목을 맨 어떤 형체를 봤다고 했잖아요. 대들보에 밧줄을 매놨던 그런 흔적이 있었다. 점점 더 신빙성이 있어지는 이야기. 각자가 본 게 결코 비상등 불빛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자 기분이 나빠져 저희 가족은 서둘러 방에서 나와 호텔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얼 본 것인진 아직도 알 수 없지만 다만 가족 모두가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 상황 자체가 어린 시절 저에게는 무엇보다 두려웠던 기억입니다. 그 여행에서 돌아온 뒤 아버지가 계속 신경이 쓰여서 그 낡은 호텔과 마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예전에 그 마을에서 실종자 한 명이 있었고 끝내 못 찾았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뭔가 속 시원히 풀리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건 마을에서 실종됐던 그 사람이 이 호텔, 이 방에서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천장 부근에 뭔가가 계속 그 영혼이 있었나 보다. 그 귀신이. 저는 다행히 뭐 드라마 같은 거 찍거나 옛날에 그럴 때 이런 해외랜다. 지방 촬영 같은 걸 가면은 숙소에서 묵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한 번도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 숙박업소에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서 묵고 있는 방이 어떤 방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한국 영화 중에 주인공이 거실에서 이제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 식탁에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귀신이었는데 그 위에 목을 매달고 있는 귀신이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였어. 영화의 주인공은 귀신을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귀신이 매달려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있던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낯선 곳의 숙박업소에서 그 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귀신이 있다면 그렇게 같이 함께 있는 거지. 그 공간에서. 그게 너무 무섭다는 얘기야. 노이즈인 것 같아.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꽤 무섭습니다. 저는 무섭게 봤어요. 결말은 좀 흐지부지 되긴 하는데 꽤 무섭게 봤어. 귀신들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실화. 저희 반 선생님은 참 재미있고 좋은 분이셨어요. 수요일이나 토요일처럼 단축 수업을 하는 날의 마지막 시간 혹은 아이들 분위기가 좀 처진다 싶을 때면 짬짬이 재밌거나 무서운 이야기들을 실감나게 들려주시곤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단연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는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야, 나 여기 선생님으로 가면 진짜 인기 캡 될 수 있는데 나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한 100개나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뜬금없이 무서운 얘기 하나 할까? 하시면 반 아이들 모두가 네! 하고 소리 지르며 열광했죠. 늘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휘날리며 자전거로 출근하시고 말썽 피우는 아이들에게는 투명 의자 기합을 주시던 선생님. 지금쯤은 정년퇴직하셨을 텐데 문득 그립네요. 물론 딱히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던 저를 지금은 기억 못하시겠지만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어릴 적 직접 겪으신 실화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꼬꼬마 초등학생이던 시절 방학만 되면 항상 시골 할아버지 댁에 내려가 내내 놀다가 개학할 때쯤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해요. 할아버지 댁은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시골 마을이라 어린애가 뛰어놀기엔 그만이었죠. 하루는 동네 꼬마들이랑 몰려다니며 놀다가 혼나서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게 되셨대요. 그러다 어느 집 살인문 안을 무심코 들여다봤는데 아주 예쁜 여자가 툇마루에 가만히 앉아있더랍니다. 아줌마보다는 누나라고 불러야 할 앳된 나이였는데 얼굴이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자기도 모르게 홀린 듯 많이 쳐다보셨대요. 아이고 이쁜 건 알아가지고. 어린 마음에도 진짜 영화배우 같았다고. 선생님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때도 그렇게 예쁜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 라며 엄청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툇마루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힐끗 보더니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자 다정하게 쌩긋 웃어주더랍니다. 선생님은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안녕하세요 하고 넙죽 인사를 했고 여자도 안녕 하며 기분 좋게 인사를 받아주더래요. 선생님은 그렇게 예쁜 누나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주니 마냥 쑥스럽고 좋으셨던 거죠.
선생님이 배시시 웃으며 무슨 말을 할까 머뭇거리고 있으니 여자가 먼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사 왔니? 선생님은 아니요, 방학이라서 할아버지 댁에 놀러 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 여자가 그래 하고는 이내 도로 말없이 앉아만 있더랍니다. 선생님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질척여 근데 누나는 여기서 뭐해요? 하고 물어보셨대요. 농사짓는 시골 마을이라 낮에는 어른들이 대부분 논밭에 나가 계시는데 이 누나만 그냥 마루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아까처럼 화사하게 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신랑 기다려. 아이고 선생님 신랑 있다는 소리 듣고 실망했겠다. 플러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 예쁜 누나가 결혼한 아주머니라는 사실에 내심 놀라면서 아저씨요? 하고 되물었대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여자는 금방 오실 거야 하고 대답하며 생글생글 웃는데 그 웃는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답니다. 어린 마음에 콩닥콩닥 가슴이 뛴 선생님은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여자도 웃으면서 그래 잘가 하고 다정하게 배웅해 줬고요. 그렇게 예쁜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라 어린 선생님은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셨대요. 왠지 모르게 설레는 기분으로 할아버지 댁에 돌아간 선생님은 저녁을 먹다가 사촌형한테 형, 나 오늘 진짜 엄청 예쁜 누나 봤다? 하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촌형이 밥을 푹푹 떠먹으면서 어디서? 하고 무심하게 묻길래 낮에 지나온 길들을 쭉 설명해줬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촌형과 어른들 모두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 너 어디서 봤다고? 하며 기겁을 하고 되묻더랍니다. 선생님은 우연히 발견한 집이라 위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서 누구네 집 지나서 어디로 올라가고 그 건너편 집이요 하고 대충 위치를 짚어주셨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어머니가 대뜸 소리를 치시면서 얘가 단단히 귀신한테 홀렸구나. 거긴 대체 왜 갔어? 하고 불같이 야단을 치시더래요. 할머니는 놀라서 선생님을 붙잡고 안색을 막 살피시고 큰아버지와 삼촌도 애가 큰일 날 짓을 했다며 덜덜 떠셨죠. 선생님은 도무지 영문을 몰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상냥한 누나가 귀신이라니요. 행색이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아주 말끔했고 얼굴이 창백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자기한테 해코지는커녕 너무 따뜻하게 웃어줬으니까. 가족들은 동네 애들은 무서워서 그 집 근처엔 얼씬도 안 하는데 넌 거길 왜 가냐 하며 다그쳤고 결국 다음날 아침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문제의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살인문 모양도 똑같고 어제 갔던 바로 그 집이 확실한데 놀랍게도 그 예쁜 누나는 온데간데 없었고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 마당엔 시든 건불과 잡초만 무성한 사람이 안 산 지 아주 오래된 다 쓰러져가는 폐가더랍니다. 나중에 어른들께 들은 사연은 이랬습니다. 옛날에 그 집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몹시 추운 한겨울에 남편이 땔감을 구하러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만 실종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젊은 부인은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며 남편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지독한 열병을 앓고 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실종되었던 남편은 안타깝게도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깊은 골짜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고 해요. 산 짐승들에게 훼손당해서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요. 부부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뒤 동네 사람들이 가끔 그 폐가 툇마루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는 새댁의 혼령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을 아무리 시켜도 전혀 통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우리 신랑 기다려 하는 말만 반복한다는 것이었죠. 선생님이 겪은 일이 마을에 퍼지자 동네 사람들은 가엾은 새댁을 위해 미령제라도 지내주자 뜻을 모았습니다. 자꾸 산 사람들 눈에 밟히는 것도 너무 안쓰럽다고요. 그래서 근처 절에서 스님을 모시고 와서 그 낡은 집에 향불을 피우고 하루 종일 연불을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어린 선생님은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외우는 불경 소리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의식이 끝나갈 무렵 스님이 큰 소리로 외치신 한마디는 또렷하게 기억하신대요.
이승에서 부부의 연은 다하였으니 내세에 다시 만나서 오래오래 더불어 사시오. 그 목소리를 듣자 어린 선생님의 눈에선 왠지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고 해요. 우리 신랑 기다려. 금방 오실 거야. 라고 대답하던 그 새댁의 목소리가 너무나 달콤하고 예뻐서 혼자 남아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었으면 저렇게 낡은 툇마루에 앉아 애타게 기다릴까 생각하니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랍니다. 선생님은 어른이 돼서도 그 예쁜 누나가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도저히 실감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귀신이라고 하면 꼭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 소복을 입은 채 피를 흘리며 덤벼드는 그런 무서운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저렇게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애틋하고 예쁜 귀신도 있다는 걸 알고 마음이 참 아팠다고 덧붙이셨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좀 짠한 이야기였죠. 죽어서까지 남편을 기다리는 그 여자. 그래도 마을 사람들끼리 뜻을 모아가지고 죄를 지내줬다니까 다행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좋은 일 한 거죠. 신혼부부면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다음의 이야기는요, 사연이 아니라 무속신앙으로 전해지는 그러니까 귀신들의 종류.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무속신앙으로 전해지는 귀신의 종류. 명도. 3세 미만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죽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보통 영매들이 이 귀신을 접하면 말은 하지 않고 휘파람이나 여러 손짓, 말짓을 한다고 합니다. 3세 미만이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바디랭귀지로 하나 봐요, 무당들이. 다음에 동자, 동녀. 대략 5세에서 15세 사이의 귀신들로 주로 무당의 몸을 빌려서 나타나는데 이 귀신을 받은 무당들은 어린아이의 말로 자신의 의사를 전한다고 합니다. 저 이거 경험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좀 유명한 그 사주풀이를 하는 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특징이 딸, 아버지, 오빠 이렇게 다 같이 사주를 봐주는 거기예요. 근데 딸이 사주만 보는 게 아니라 신을 받았어. 근데 동자신을 받았단 말이야. 직접 가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애가 돼버려가지고 봐주더라고요. 막 애처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동자 동료를 받은 분이겠지? 아무튼 신통력은 강하지만 자신의 기분 따라 행동하고 인간에 대한 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변덕이 심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다.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의 신을 받은 무당들은 좀 골치 아프기도 하겠다. 가끔은 제대로 말해주되 가끔은 장난삼아 거짓말도 섞고. 신통력은 세대요. 그래도. 태자귀. 세상에서 말하는 태자귀는 어린아이 귀신으로 주로 낙태나 아사로 하늘 지고 죽은 아이가 먼기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태자귀는 어린아이의 유혼 체백, 그러니까 호는 날아가고 백만 얽힌 상태로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의 길흉과 먼 곳의 일을 무당의 질문에 따라 응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당 중에서 태자귀 무당이 단연 많고 또 태자귀 무당의 점이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태자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다소 끔찍한 방법입니다. 무당이 아이를 데려와 좁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가둬서 며칠을 쫄쫄 굶깁니다. 그럼 아이가 배고픔에 울다가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면 먹을 것을 아이 앞에 살짝 갖다 놓는데 아이가 힘이 없음에도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이렇게 내밀면 그 손을 팍 잘라서 아이의 넋을 손에 봉인한 후 너무 잔인하네. 시체를 48조각으로 잘라 태운 뒤 손을 작은 괴짝에 놓고 99일이 있으면 아이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기록서나 1976년경 신문에 실제 아이를 납치해서 태자귀를 만들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짜 미친 또라이들이 많네. 얼마나 그 원한이 셀까. 그러니까 잘 맞추고 신통력이 있다는 거겠죠. 무섭다. 손말명, 처녀귀신. 아시다시피 조선 여인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많이 억압되어 연애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처녀로 죽으면 너무나 억울해. 도저히 그냥 떠나지를 못하고 한이 귀기로 응집돼서 자신의 집 식구들을 저주하거나 자기 또래 혼기가 차 있는 처녀에게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긴 하겠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얼레리 꼴레리를 못 해봤는데 얼마나 억울할까. 일단 손말명이 처녀 몸에 붙으면
처녀는 이를 떼기 위해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곡물을 바친다고 하는데, 무녀는 처녀의 의복을 빈방에 쌓아두게 하고 주야로 치성을 드립니다. 손말명이 처녀의 몸을 떠나 처녀의 옷에 올마 붙도록 하기 위해서죠. 더구나 처녀의 영혼들이 실은 가장 말썽을 부린다고 하는데, 영적 힘도 강하고 여간에서는 말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처녀가 죽으면 손말명이 되지 않도록 남자의 옷을 입혀 거꾸로 묶거나 가시가 돋친 나무를 관 주위에 놓고 매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거리의 교차점이 되는 곳에 시체를 은밀하게 매장하여 많은 남자가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 처녀 귀신의 못다 푼 정을 달래는 풍습도 있었죠. 이게 뭔 개같은 풍습이지? 죽어서까지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밟혀야 된다는 거야? 몽달 귀신, 도령신, 이름은 좀 얄궂어도 총각 귀신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사를 얻어먹지 못해서 한이 남은 고혼으로 손말명에 비하면 인지도가 약하지만 원기가 되어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사병에 걸려 죽은 총각 귀신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 한 때문에 처녀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죽어서 찌질하네. 보통 무당이 다른 처녀 귀신과 사혼식을 열어줘 죽은 총각의 한을 달래주는데, 영혼 결혼식인 것 같아요. 비록 귀신들끼리 하는 결혼식이지만 궁합을 봐서 결혼식 날도 정하고 한지로 만든 허수아비 인형을 만들어 합방까지 시켜줍니다. 조선시대 황진이와 관련된 몽달 귀신 사례가 유명한데, 평소 황진이를 흠모하다가 살자한 총각의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에서 멈춰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황진이가 자기 속옷을 주고 위로하자 상여가 다시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좀 죽어서까지 좀 추하다. 좀 찌질하다. 아무리 그렇다고. 선관도사, 대체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살다가 떠나게 되면 이승에 대해 그렇게 집착을 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한이 남은 영혼은 이렇게 선관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승에 남아 무녀의 몸에 실려서 남의 길흉사를 예언해주고 호구지책을 삼는다고 합니다. 원한이 약해서 위험한 귀신은 아닙니다. 선녀 부인, 자녀를 두고 죽은 여성 귀신을 얘기합니다. 대체로 선관도사랑 비슷합니다. 나무 귀신, 한국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큰 고목을 당목, 당산나무 또는 도당목이라고 하여 마을 전체가 그 나무를 위하고 명절, 산신제, 기우제 등을 지냈습니다. 나무 속에는 물이 흐르잖아요. 귀신들이 나무에 그렇게 많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나무에 엄청나게 붙어있대. 대나무 잎마다 하나씩 다 귀신들이 붙어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대나무가 음기가 강한 식물이래요. 그 안에 다 물이 차 있다며. 그래서 일본의 대나무 숲 장난 없대요. 무자귀, 무죽이라고도 하는데, 자손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망령이 위안을 받지 못하고 고독과 불만 속에서 지내게 되므로 이러한 영혼은 원기가 되어 심술궂은 가해 행위를 자행한다고 여겼습니다. 처녀귀신과 몽달귀신도 무자귀에 속한다고 합니다. 수사원기, 물귀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물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을 잡아당겨 익사시킨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그곳에 고사굿을 지내고 물귀신을 위안하며 발동을 막으려는 풍습이 있었죠. 미명귀, 전처가 죽은 후 남편이 후처를 두자 전처의 영이 질투 때문에 후처에게 붙어서 괴롭히는 귀를 가리킵니다. 후처가 병에 들게 되었을 때 미명귀의 지시를 하여 무당을 불러 귀신을 달래는 굿을 하였습니다. 또는 근본적으로 퇴치한다 하여 무덤을 파서 시체를 화장하고 큰 굿을 하기도 하였죠. 너무 잔인하다. 죽은 사람을 다시 꺼내가지고 화장했다고? 원래 미명귀는 젊어서 죽은 여자의 귀신을 가리켰으나 점차 그 뜻이 확대되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 처녀귀신, 총각귀신, 청춘 과부귀신을 통틀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타니, 세타니는 부모에게 버림받아 굶어 죽은 아이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로 제주도 설화에 세타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녁을 돌며 소금을 팔던 소금 장수가 집에 오니 아내는 옆집 남자랑 눈이 맞아 집안에 폐물을 갖고 도망가고 그의 젖먹이 아이는 굶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소금 장수는
반쯤 실성한 채 아이의 시체를 소금 자루에 절인 채 자루를 메고 전국을 떠돕니다. 이 사람도 대단하다. 자기 죽은 아이의 시체를 소금 자루에 절인 채 전국을 떠돌았대. 말이 되냐고. 그 후 3년 뒤 한 부자의 소실이 돼서 잘 살고 있는 아내를 발견한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내 앞에 소금 자루를 퍽 집어 던지자 아이의 시신이 썩지도 않은 채 어미를 향해 조금씩 기어왔고,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내용으로 썩지 않은 아이의 시신은 소금에 절여졌기 때문에 미라화가 된 거라고 봅니다. 이렇듯 세탄이는 어미한테 버림받아 굶어 죽은 아이의 원기를 가리키는데 태자귀보다 능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세운이는 원래 무당이 사역한 귀신이 영적 능력을 쌓아 진화된 악귀로 작게나마 날씨도 변화시킬 정도로 능력이 세고 통제불능이라 자신을 부린 무당을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우와, 얼마나 세면은. 하지만 그 외에도 원한이 너무 강한 경우에도 세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야담에 기록된 세운이의 내용을 보면 정조 8년에 평산지방의 한 마을이 원귀에 의해 질병이 퍼져 가축들과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운이는 자아도 분명한 데다 원하는 곳을 어디로든 갈 수 있었기에 그냥 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고승들과 무속인들이 나서서 마을의 진을 치고 며칠간 악전고투를 한 끝에 세운이를 봉인했다고 합니다. 봉인하는 과정에 세운이의 살아생전 모습이 투영됐는데 그녀의 생전 이름은 박소사였고 여자야. 18살에 시집 와서 몇 개월 후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죽인 사람은 그녀의 남편인 조광선과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시어머니 최아지였는데, 야, 이름도 최아지 씨. 최아지는 남편이 죽은 후 양아들인 조광선과 간통을 했다가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죽였는데 그 광경을 박소사가 보게 되자 박소사 역시 죽이고 살자로 위장한 거였습니다. 이거 제가 읽은 거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아들이랑 바람펴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죽이다가 그걸 들키게 돼서 이 박소사를 죽이고 살자로 위장한 거였다고? 이거 드라마보다 더 심하냐? 박소사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부검을 당한 시신이기도 한데 무려 2번이나 부검을 당했지만 결국 살자로 판명됐고 이에 그녀의 원한이 쌓여갔습니다. 야, 나라도 그렇겠다. 결국 이 사실을 들은 정조가 직접 조사를 명하고 그녀는 10년 후에나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꼭 그 나라의 수장한테까지 귀에 들어가야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하더라. 알아서 좀 잘하지. 지금 현대사회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니까 세운이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세운이의 유래까지는 몰랐고, 그리고 태자귀도 너무 끔찍했습니다.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다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억제가 되잖아요, 그 사건 사고에 대한.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겠어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오늘 했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그 국도에서 마주친 그 존재, 정체가 너무나 궁금해요. 대체 뭐였을까? 도깨비의 한 종류였을까? 아니면 귀신이었을까? 그거 아시죠? 산에 있는 귀신들은 더 세요. 이렇게 우리 도심에 있는 귀신들보다 말도 안 되게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에 귀신들이 많대.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습도도 어느 정도 있고 좀 그늘진 그런 곳도 많고. 응달, 혹시 여러분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 영상이 조금 뚝뚝 끊겼죠. 웹캠 전용이 아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은 다음 라이브 때는 고쳐질 거예요. 제가 그 장비는 따로 구해가지고 내일 도착할 것 같은데 테스트 해보고, 이제 라방도 제가 공지에 미리 말씀 못 드린 게 지금 스케줄이 계속 변동되고 저 어머니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있고, 되도록이면 토요일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습 라이브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슬슬 방송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디션으로 올게요. 저 에어컨을 끄고 그냥 선풍기를 틀고 하던가.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그치, 거기서 뭐해? 과자 다 너 거야? 아늑해?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자, 알았어. 다 네 거 해.